김광수의 경제소프트.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경제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소장님, 네. 예, 저희가요 이제 경제 이제는 좀 재밌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늘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네. 저희끼리였다면 별로 재밌는 줄 몰랐던 네. 얘기들이 사실은 소장님이 왜 차근차근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다른 경제 뉴스를 보더라도 이거 예전에 소장님이 얘기해 줬는데? 이러면서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요. 네. 예. 오늘 유달리 문화 아나운서 예쁘게 보이는데요? 길경식 경무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이뻐 보인다는데? 저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이사님 왜 이렇게 양복을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원래 멋있어요. 기다린다고 하셔서. 아이, 진짜요? 아이쿠, 예.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심이 물론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김광수 소장님이 전해주시는 경제 이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소장님이 앞에서 그럼 이러시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일본 경제 이야기 잠깐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일본 경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라고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간단히 얘기하면 이웃나라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일본 경제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네. 일본 경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또 한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믿을 수 있는 퀵서비스의 최강자 퀵모아 1599-6580 GPS 관제 시스템으로 전국 어디든 신속 정확한 배송을 약속드리는 퀵모아. 적재물 배상 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퀵모아로 연락주세요. 1599-6580 1599-6580 검색창에 퀵모아를 검색하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매년 열린다는 그 중요한 행사 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예. 아마 오늘쯤 거의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네네. 지금 표현이 좀 약간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이 지금 폭주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늘 폭주 상태였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예. 이제 600석이면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10월 그 중반 이후에 거의 2주 동안에 4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뭐 한 50명 가까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그러니까 저희가요, 왜 흔히 그런 행사들 하면은 초대를 한다 그러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유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짜표 그렇죠. 초대권 엄청. 근데 저는 일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일체 없고 예.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스러운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2009년부터 이제 벌써 이제 5년째죠. 그렇죠.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꽉꽉 차요. 그 어마어마한 그 강연장이. 그것도 다 돈 내고 와. 네. 근데 언론에 한 줄이 보도가 안 돼요. 왜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누구 경제부 기자들은 안 오시나요? 그 현장에? 돈 내고 와요. 돈 내고 와요. 잠깐만요. 돈도 내고 오신다는 분들이 취재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아마 데스크에서 잘리는가 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부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년에 재작년에 청와대에서도 왔다고 그러고 네. 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다 개인 돈 내고. 네, 돈 내고 오죠 당연히 다 오죠. 근데 표를 안 내고 오죠. 표를 안 내고 오는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누구다.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지 마라. 이건가요? 예. 네. 근데 하여튼 지금 신청이 폭주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12월 7일이 토요일인데 네네. 12월 8일이 일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날짜 딱 체크해 놓으셨다가 가시려고 준비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부터요. 우리 문화원 선생님은 이제 저희가 초대를 하죠. 아니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초대한 적이 없는데 초대한 적이 없는데 저 왠지 그 아름다운 전통을 깨는 불청객인 것 와서 같아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충격 받으실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가지 않고요. 저희 취재 인력 데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근데 와서 보시면 정말로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증이 크다라는 얘기겠죠. 많다. 네,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언론에 보도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실제로 또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거의 그대로 돼가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그거를 한두 번씩 확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전망 세미나를 기다리실 것 같고 신뢰감이 팍팍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성황리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보여주시고요. 차마 그날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를 매주 차곡차곡 들으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경제 소프트가 네. 저는 몰랐는데 이제 주위에서 팟빵 네. 순위가 상당히 상위권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딱 대문 사진이 소장님이 이러고 딱 사진인데. 네. 근데 경제를 주제로 해서 보통 상위권에 올라가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비즈니스에서는 거의 항상 1등이에요.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방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네. 경제방송이나 경제뉴스신문, 경제신문 같은 경우, 경제방송 같은 경우는 일반 드라마나 연예나 이런 교양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10%, 20%, 30% 가면, 경제는 아무리 높아봐야 5%, 7%거든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정말 경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정반비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제 말하는 사람도 방송이나 뉴스 이렇게 기사를 쓰는 사람도 모르고 쓰고 보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보다가 재미도 도움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안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두 분은 경제 전문가잖아요. 소위 말해서 경제 프로그램들 보시잖아요. 재미없어요, 정말? 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이제 네. 주로 저희가 보는 건 이제 외신 기사죠. 외신 기사하고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이제 정부 통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산업 업계,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삼성전자, 애플 하면은 그것들 다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지. 아니, 우리가 굳이 국내 언론 매체에 나오는 경제 뉴스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더 잘하는데. 우리가 경제 뉴스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뉴스를 만들어내는 주체인데. 저 보통 내공으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거든요. 저 정도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어떤 분들이 댓글에 되게 진지하게 자기 자랑을 한다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막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우리 자랑이 소장님.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랑이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사실. 아니, 저는 30년 평생을 정말로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왔거든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전화제 연구소를 들여다보시면 상상을 하시기 힘들 겁니다. 예, 정말로 상상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 직장으로서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어떤가요? 이사님? 네, 엉망이죠. 너무 좋은데요. 엉망이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저는 하니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제 그게. 우문이네요. 옆에 지금 소장님을 모셔놓고 그런 질문을 하다니요. 네, 뭐 네. 착취에다가 뭐 온갖 걸 다 하고 있죠. 예, 본인이 뭐 저렇게 자폭하셨으니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는 건 없어도 네.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는 있죠. 거의 왜 예전에 소림사 이런 거 보면 네. 이렇게 물통 메고 맨날 산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지. 근데 그 네. 밖에 있으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거든요. 안에 있으면 일단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알려줄 수 없고 네네. 사실 여기에서만 딱 우리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 예. 뭔가 비밀스러운 조직 같은데요. 예. 자, 다른 경제 프로그램들이 다 속된 표현으로 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는 상위권을 팍팍 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소장님 덕분에 경제가 좀 재밌어졌어요. 네.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라고 근데 그 얘기를 미인계도 상당히 하시더라고요. 좀 작용하지 않았나요? 아니 저희가 라디오라서요. 얼른 TV가 개국되면 진행자 교체되지 않을까 이쁜 사람으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예쁘시다니까요. 아닙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또 지난 한 주 귀에 이제 계속 듣기는 했던 경제 소식이지만 소장님께서도 제대로 풀어주셔야지 네. 이해하는 경제 뉴스들이요.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잘 나왔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네. 저희 믿어도 되나요? 일단 한국은행은 올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는 4.4%,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출 면에서는 수출은 감소했지만 설비 투자가 증가로 돌아선 가운데 민간 소비 및 건설 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생산면에서는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모두 성장률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지난 월요일에 경기 회복인가 빚 폭탄인가라는 제목의 경제지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통계상으로는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가 안 좋아서 올해 10조 원가량의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가 하면 STX그룹과 동양그룹이 파산하는 등 대기업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어서 실제 현실 경제는 한국은행의 GDP 성장률 통계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증가가 실질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경기가 안 좋은데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것은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건설 투자 지출이 늘어난 것은 추경 예산이 3분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듣기에는요, 이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을 집계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들,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뒤집어 봐야지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이제 그 GDP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시죠. 다 경제를 공부하신 이른바 그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공부하신 분 또는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GDP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거의 모르세요.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 정도죠. 그러니까 GDP 통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GDP 통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그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광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산업들이 있죠. 각 산업들 안에도 세부 업종들이 쭉 있습니다. 네. 이 세부 업종들 간에 이제 이른바 산업 연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산업 연관표요?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럼 이제 자동차 제조 업종. 이 자동차 제조 업종은 철강 회사로부터 이 자동차 회사가 매출을 100을 올렸다라고 하면 그 100 중에서 철강 회사로부터 철강판이나 기계류를 얼마만큼 한 30 정도 샀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자동차 업종과 철강 업종 간에는 이제 연관 관계가 30%의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재료 공급자가 되죠. 철강업자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이제 업종별로 그런 연관관계를 다 따집니다. 조사를 해요. 그런 표를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그런 표를. 그러니까 뭐 모든 업종에 대해서 그런 산업 연관표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근데 이 산업 연관표를 하는 것도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큼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복잡하고 워낙 많기도 하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미장원 같으면은 어떤 업종하고 어떤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냐, 뭐 이런 거니까 관계 좀 후방 산업 뭐 전방 산업 관계에서 서로 어떤 이제 그 주고받는 관계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그런 표를 만들고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매 분기마다 예를 들어서 각 업종별로 이제 뭐 출하액을 통계를 잡죠. 출하액이라든 그 뭐냐 매출액이 됐든 출하액이 됐든 그런 걸 잡아서 딱 집어넣으면 이제 각 업종별로 그 연관 그 개수에 따라서 이제 배분이 되죠. 아, 그렇겠네요. 예, 배분이 되죠.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생산면에서의 GDP 통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한번 제가 이해한 대로 네. 설명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이다. 네. 그러면은 철강 업종이 한 30%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네. 토탈 자동차 업종에서 나온 출하액을 네. 그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서 이 연관 업종들의 그렇죠. 출하액이 쫙 그렇죠. 예, 그렇죠.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네. 중복들을 제거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페인트, 뭐 자동차 도장하는데 페인트, 유리, 뭐 타이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산이 되는.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생산면이고, 이제 수요면에서 이제 GDP를 이제 통상은 이제 옛날에는 이 생산면에서 GDP 통계를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오래전부터는 이제 수요면에 지출면의 GDP 통계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이게 각 업종별로 이제 얼마만큼 공급을 했느냐잖아요. 그렇죠. 출하액이나 매출액을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공급을 했느냐라는 건데 수요면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얼마를 썼느냐. 그러니까 가게가 얼마만큼 소비했느냐. 그렇죠. 기업은 중간 뭐 이렇게 투자로 이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그 지출을 했느냐. 정부는 세금 걷어가지고 얼마만큼 또 이렇게 썼느냐. 뭐 이런 이제 수요면에서의 GDP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더 일반 그 현실 경제를 파악하는데 더 정확하고 더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현실에 더 이렇게 어떤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얼만큼 돌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더 적합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우선이니까. 그렇죠. 공급보다는. 그래서 수요 면에서의 GDP로 바꾸는데 이제 이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예. 좀. 근데 하여튼 이 생산면에서 GDP 통계를 먼저 만들어서 출하액에서 이제 각 업종별로 최종 부가가치액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표를 뒤집어 가지고 수요면으로 바꿉니다. 네네. 이제 역행렬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수요면으로 딱 바꾸면은 이 최종적으로 가계 소비가 대충 얼마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근데 그 설비 투자 지출이 얼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업의 설비 투자에 해당하는 이제 생산이다. 이것은 이제 이런 업종에서 이렇게 한 것 올린 부가가치는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소비한 것에 해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바꾸어서 이제 수요면에 있어서의 GDP 통계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 수요면에서 GDP 통계인데 먼저 이제 GDP 통계를 내는데 원래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근데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이제 내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은 매 분기마다 그 전체 업종의 통계가 그때그때 다 나와야 되는데. 아유, 그건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안 나오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0월 오늘 10월에 딱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달인데 네. 지금 3분기 GDP 통계가 이미 나왔죠. 네. 근데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통계는 나왔는데 실적은 예. 아직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GDP 통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GDP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몇 개를 이렇게 샘플로 뽑아가지고 하겠죠. 아, 샘플링으로. 네, 몇 개를 뽑아서 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더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오면 마지막 그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확정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표하는 게 이른바 속보치. 아. 그 다음에 데이터가 더 나와서 보강해서 하는 게 수정치, 2차 수정치. 최종적으로 이제 다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확정 짓는 게 확보치. 3차 확보치.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의 경우는 GDP 통계를 한국은행이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GDP 통계를 중앙은행이 발표한다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죠.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면 보통 다른 곳에서는 어디서 발표를 하나요? 실물 경제를 네. 책임지는 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를 해야 돼요. 뭐 국무총리실이나 뭐 기획재정부나 아니면은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가 발표를 해야 돼요. 미국 같으면 상무성이 발표를 하고 일본은 내각부라고 이렇게 총리 밑에 이제 우리 지금 국무총리실에 해당한다 할까요? 뭐 이런 데가서 발표를 하고 유럽은 유럽 이제 그 통계국이라고 있습니다. 각국의 통계국인데 그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통계청이 발표를 해야 돼요. 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곳이지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GDP 통계를 한국은행이 발표를 합니다. 왜요? 예. 아니, 저희는 사실 뉴스에서 지금 쭉 읽으셨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은 아, 한국은행이 원래 이런 거 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네.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군사정권 시절이나 독재정권 시절 때부터 그때는 이런 그 통계를 담당하면 승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승진 싸움에서 밀린 사람들이 그걸 했는데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대개 이제 그 폐쇄 경제였기 때문에 네네. 해외 근무 가면은 또 승진을 못 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승진하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부처의 청와대, 대통령 밑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부서, 그런 쪽에 라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부서나 통계를 담당하는 쪽으로 밀려버리면 승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한국은행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들러리 비슷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 관료들이 통계 담당에서는 자기가 승진을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통계는 네가 해. 라고 이렇게 한국은행한테 던져버린 거죠. 아니, 이런. 그것이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아, 상상을 초월하는 비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네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GDP 통계를 낸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GDP 통계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GDP라는 것은 모든 이제 그 경제를 전체를 총괄해서 하나로 이렇게 몽땅거려서 내는 종합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은 모든 여러 지표들을 다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해야 돼,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행이 그걸 반영하려고, 근데 GDP 통계를 좀 계산하려고 하면 각 행정부나 부처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통계 이렇게 좀 개선을 해다오. 이거 이렇게 조사 좀 해다오.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정부하고 다른데 선이. 말이 안 통하죠. 사실 각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서로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업무 공조 잘 안 되고. 예. 지가 뭔데 와서 나한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한국의 GDP 통계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거기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보치가 있고 수정치가 있고 2차 수정치, 3차 확보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한국은행이 GDP 통계를 발표하면 1차 속보치가 2차 수정치 겸 3차 확보치가 돼버려요. 아니요. 1차 속보치는 샘플링이라면서요. 네,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왜 수정도 안 하고 제대로 확보치도 안 내는 겁니까? 예.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한국은행 때 가서 물어봐야죠. 이상해서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왜 원칙대로 안 하지? 예, 이런.
그만큼 GDP 통계의 정확도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수정치를 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수정치를 최근에 갑자기 냈는데 그 전에는 계절 조정치도 없었어요. 근데 계절 조정치를 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계절 조정치를 내게 되면 계절 조정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경제 활동이 좀 위축이 되고 여름에는 이제 좀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막 이런 이제 계절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겨울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번 겨울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좀씩 이렇게 처지고 여름에는 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겨울하고 여름을 하면 여름에는 항상 성장률이 높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낮고 여름에 높은 것은 이 계절적인 요인들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이렇게 평화시키면은 평평하게 만들면 그게 이제 계절 조정입니다. 평평하게 만드는 거. 계절적 요인을 반영을 해서 수치를 조정하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 계절 조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 계절 조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그 앞에 그 최직근 데이터가 몇 개가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2분기에 성장률이 내려갔다 떨어졌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3분기 그걸 이제 그 GDP 통계 계절 조정하는데 이제 그 시계열로 이제 합니다.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뭐 박스 젠킨스 모델, 아리마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개 이제 그 모델을 써서 그 계절 조정의 수식을 추정을 해냅니다. 그 수식을 추정을 해내는데 그러면은 식이 딱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처음 데이터를 딱 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2분기까지 데이터를 넣어서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3분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식을 또 새롭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식을 새롭게 만들면 2분기 때 만들었던 식과 3분기 때 만들었던 식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3분기 때 만들었던 식으로 계산하면 2분기 성장률이 바뀌겠죠. 네. 식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계절 조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하나 추가가 되면 적어도 전분기, 전전분기에서 한 거슬러서 5분기까지는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네. 움직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은행이 계절 조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네. GDP 통계 계절 조정치를 발표하는데 3분기치를 발표는 2분기치 데이터가 그대로예요. 데이터가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 식이 바뀌었으면 움직인다면서요 수치가. 네, 당연히 그렇게 봐. 미국이나 네. 일본은 다 그렇게 바뀐 걸 발표를 해요. 3분기에 GDP를 발표하는데 2분기 수치는 이렇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한국은행은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예. 한국은행이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좀 나쁘게 심하게 말하면 통계 조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대면은 당연히 그전 수치가 몇 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그 통계학, 시계열 그 통계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네. 우리가 아시는 분이라면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GDP 통계가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중요한 지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누가 이거 손대가지고 적당히 숫자를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하는지를 누가 이렇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치를 내는데 그러면 수정치하고 속보치는 데이터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설명도 없어요. 어떤 데이터를 네. 더 보완해서 속보치에서 수정치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하나도 못 믿겠는데요. 이제 나오는 수치들은. 네, 예.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죠. 물론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올라간 게 추경 편성 2분기에는 올해 그 정부 이제 재정에 60%를 쏟아 부었거든요. 올해 이제 정부 일반 회계 예산 규모가 한 250조 정도 됐으니까 그중에 140조를 쏟아 부은 거예요, 상반기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갔다고 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3분기에는 저번에 추경을
토탈로 이렇게 총액으로 한 19조 뭐 이제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세수 부족분 한 10조를 빼면 한 10조 정도 썼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3분기에 이제 집중 투자됐다라고 하면 3분기 GDP 대비로 치면 대개 6% 성장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못 하거든요. 추경의 절반을 넣었다라고 해도 3%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네. 근데 지금 이제 연환산으로 4.4%니까 거기서 만약에 3%를 빼면 1.1%밖에 성장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2분기가 됐건 3분기가 됐건 이게 성장률이 뭐 4%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나온 게 다 빚을 쏟아 부어 넣어서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비폭탄 성장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걸 빚을 쏟아 부어 넣지 않는다라면은 민간 기업이나 가계 자력으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빚을 쏟아 부어가지고 성장률 수치를 일시적으로 잠깐 올리는 건 그 누가 못하냐 이겁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대통령 시켜가지고 빚 20조 쏟아 부어 놓으세요 하면 금방 성장률 올라가요. 그걸 경제 정책이라고 말한다라면 그건 사기죠. 저희 국민 전체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실 이 GDP라든지 이런 수치가 참 중요한 이유가요. 정부라든지 여당 측에서 국민들을 호도할 때 참 많이 사용하는 수치지 않습니까? 네.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라고 단편적으로 가장 많이 설득하기에 좋은 수치라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내용을 까봤더니 알맹이 자체가 참 믿을 수가 없는 썩어있는 알맹이네요. 네. 예. 그 많은 그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는 아무리 TV에서 GDP 성장률이 얼만큼이 올랐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저건 믿을 수 없는 거다라고 진실을 이제는 아시겠네요. 예. 이번에는 그 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쌀 목표 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업 문제 꽤 오래됐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국민들도 쌀이라든지 농업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익숙하게 들을 만큼 참 심각하게 문제시가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건지 난감합니다. 일단 현재 쌀 목표 가격에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네. 이 쌀 목표 가격이 2005년 이후 8년 동안 80kg당 17만 83원으로 고정됐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이제 기존의 목표 가격 적용 기간이 종료되자 농식품부가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생산한 쌀에 적용할 이 목표 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4,000원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했는데요. 그랬더니 농민들은 8년간 한 푼도 올리지 않았으면서 고작 4,000원 인상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면서 쌀 목표 가격이 최소한 23만 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는 쌀 목표 가격을 약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또 쌀 목표 가격에 쌀 생산비와 물가 상승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농식품부는 목표 가격을 인상하면 생산 유발 효과로 산지의 쌀값이 떨어져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변동직불금은 더 증가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목표 가격 추가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가 며칠 전 국감에서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그 의원들로부터 거의 난타를 당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계속 거세자 농식품부는 기존 안에서 5,614원 추가 인상한 17만 9,697원 안을 마련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또 이렇게 될 경우에 최대로 한 2천억 원가량이 추가로 그 농가소득 보전에 투입될 수도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요 흔히요 잘 모르는 사람도요. 아니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떤 해결한다거나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어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계속 엄발에 오줌 누기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정책이 과연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게 더 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이건 통과, 노코멘트. 예. 그래서 근데 또 농민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입장이 있어요. 나중에 예.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날 잡아서 농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특집으로. 집중을 하죠. 저희가 통과.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이게 방금 농업 관련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 올리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농업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재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쌀 재고 문제는. 딱 여기까지? 네. 네.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저희가 이미 이 문제는 그 2003년 4년에 저희 연구소가 농업과일 전반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이미 책에도 나가 있습니다. 네. 직불제 이거 시작부터 실패한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그대로 돼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별도 한번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죠. 예, 조만간에 저희가 경제 소프트에서 아주 조목조목 따져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의 투매 가능성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본은행이 그 디플레 타개를 위해서 일본 국채를 대거 사들여 장기금리를 어렵사리 묶어놨지만 이게 마냥 버틸 수는 없어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31일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야심찬 채권시장 운영이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국채 가치가 일본의 재정 신용으로는 더 뒷받침되지 않는 시점이 바로 그때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도쿄 소재 그 오사카 슈이치 전략가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급작스런 국채 투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일본은행이 매달 대거 사들이기 때문에 일본 국채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일부 실투자자가 팔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일본 국채 시장이 아는 큰 위험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채권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라카와 마사하키 전 총재 때는 일본은행이 재정 화폐화 우려로 일본 국채 인수에 신중했으나 아베노믹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구로다 총재가 되면서 기조가 급선회했음을 또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아베노믹스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요. 도대체 무엇일까? 네. 예. 또 그 내용이 뭘까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3대 전략이 있더라고요. 무제한 금융 완화, 강력한 경기 대책, 또 규제 개혁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이 무제한 금융 완화 쪽에서 국채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거의 70년대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지금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앞에 밑밥을 뿌리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뿌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보면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이른바 나카소네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일본 총리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이미 재정 적자 문제가 커지기 시작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 재정 건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막 떠들어서 공약에도 내세우고, 그러니까 70년대 국민 복지를 강화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연필로 했는데 그게 다 예상이 어긋나 버렸다고 그랬죠. 인구는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경제 성장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벌써 80년대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어긋나 버렸다고 그래서 일본 정부 재정이 이제 막 적자가 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카소네 씨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재정 건전화를 하겠다. 작은 정부를 하겠다. 이른바 레거노믹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재정 건전화하고 작은 정부를 통하는데 작은 정부를 하려면은 정부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행정개혁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8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이른바 이제 삼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삼저 현상이라는 건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73년도, 79년도에 있었죠. 네. 엄청나게 이제 유가가 폭등을 했는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도 폭등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금리도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폭등을 하고요. 그래서 FRB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그때 거의 20% 가까이 막 치솟았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도 안 돼, 2.5%죠? 정말 꿈의 수치네요. 20%. 네, 20%까지 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가 폭등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어떤 뭐 이제 배경 하에서든 간에. 그래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지고 물가하고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도 떨어지죠. 네. 이 삼저 현상 이겁니다. 이 물가, 유가, 금리가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본이 80년대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미국을 이제 압도를 해버려요. 80년대 들어오면서 70년대에는 누가 이제 세계 돈을 싹쓸이 했냐면 중동 산유국이 싹쓸이 했습니다. 오일 달러. 예,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오일값, 기름값이 그냥 폭등을 해버리니까 세계 모든 그 달러 돈들이 전부 중동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기름값이 툭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동 산유국의 힘이 탁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근데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전부 일본으로 왔어요. 아. 왜 일본으로 왔을까요? 그때는 일본이 자동차도 미국 자동차를 압도를 해버리고 소니, 막 워크맨, 막 비디오, 전기밥솥. 한국 그때 일본이 가가면서 전부 무슨 그 밥솥, 코끼리 밥솥. 저 기억나네요. 네. 그건 부유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던 네.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계 모든 가전제품 시장을 석권을 해버려요. 모든 웬만한 산업을 다 석권을 해버려요. 일본이.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무역 흑자를 내버려요.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죠. 그 당시에는 중국은 이제 폐쇄 경제였기 때문에 교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최강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이제 떠오르고 세계 모든 돈을 싹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팬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일본 이제 달러 재팬머니래.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야 이거 우리 못 견뎌 해가지고 이제 멱살 잡아다가 이제 플라자 호텔에 다 모여 해가지고 집합해가지고 환율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달러 환율을 떨어뜨린 겁니다. 엔화가 250엔이었는데 달러당 1년 사이에 그냥 150엔으로 툭 떨어뜨려 버려요. 프랑화도 그렇고 독일 마르크화도 그렇고 다 대부분의 통화를 달러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그 조정을 해버려요. 30% 40%씩. 그게 플라자 합의라고 배웠는데 합의 네. 맞나요?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안 하고서는 미국이 이제 막 미국도 이제 막 레이건 정부 일기 말렵에 이제 적자가 쌍둥이 적자가 막 폭증을 하니까 자기들도 겁이 나가지고 막 초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를 해서 환율을 조정하니까 그때 이제 일본 생각을 해보세요. 250엔이 150엔이면 원화로 치면 지금 1,100원 달러당 1,100원 뭐 1,050원인데 네. 1,050원이 600원으로 가는 거라. 갑자기 반 타작이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 망하죠. 1,000원이 600원 정도 간다라 그러면 한국 기업들 다 망하죠.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그냥 꿋꿋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그 잠깐 동안 불황이 왔어요. 엔고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 엔화가 250엔에서 150엔으로 툭 떨어져 버리니까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1년 사이에 그냥 툭 떨어져 버리니까 엔고 불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일본 은행이 금리를 확 더 떨어뜨려 버려요. 네. 그다음에 돈을 막 풀어요. 그다음에 공공사업을 막 벌려요. 적자를. 나카소니 씨가 막 재정 건전화하고 정부 이렇게 적자를 줄인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하는 거죠. 삼저 현상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겹치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세계 최강으로 군림해가지고 세계 모든 돈을 싹쓸이 하니까 세계 모든 돈이 일본으로 다 쏠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주식 투기 거품이 일어난 겁니다. 아, 근데 그 당시에요. 그 세계 경제의 돈이 일본으로 모여서 기업들은 탄탄해졌는데 그 정부, 일본 정부는 정작 적자에 시달렸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은 언제나 이렇게 그 자기들 선거를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짧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엔고 불황을 위해서 네.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 그 경기 부양책을 합니다. 일본은행 금리를 갖다가 그 당시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감안하면 거의 실질 제로에 가까울 정도의 금리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넘쳐나죠, 시중에. 외국에서 벌어 들어온 달러 돈도 넘쳐나고. 네.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 일본 은행도 이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내고 일본 정부도 적자로 경기 부양한다고 풀어내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0년, 6년, 7년부터 이제 막 주가나 땅값들이 지금 막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투자?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데 그게 주식과 부동산인 거죠. 그것들이 이제 예. 그 돈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과잉과
자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투기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과잉 투자를 유발합니다. 일본에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산업 막 이제 어디 가서도 일본이 다 싹쓸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막 투자를 해요. 온갖 업종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과잉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90년 딱 넘어갈 무렵 되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거 정말 괜찮아, 이거 문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0년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순식간에 금리를 확 올려버려요. 금리를 순식간에 한 3, 4%를 확 올려버려요. 그래서 한 3% 정도 되던 걸 6%까지 확 올려버려요. 급작스럽게. 네. 예. 그러니까 돈이 비록 많지만은 그 투기 거품에 또 태반이 또 빚 땡겨가지고 한 것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막 일본의 그 은행들이 막 파이낸스사, 금융 대부업체 이런 데들 짜고 기업들도 이제 막 뭐 도심지에 있는 상가 같은 거, 막 땅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사재기죠. 막 빌려가지고. 아니 지금 일본 얘기인데 마치 우리나라의 좀 몇 년 전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일본 경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 보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를 딱 올리고 이제 이거 거품이 더 이상 이게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와장창창창 90년 들어오자마자 이제 막 툭툭툭툭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장기 이제 침체가 이제 불황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일본 정부가 음모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음모론을 이야기했어요. 미국이 일본 경제를 시샘해가지고 흔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일본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한 거죠. 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정부들은 일단은 그 상황을 면피하고 보려는 그게 강한지. 순식간에 이제 경제가 깔아앉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령화는 벌써 80년대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것들이 이제 더더욱더 이제 가속화되면서 대부분의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가면 역시 일본도 마찬가지로 고령 세대 60대 이상 이른바 이제 일본말로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세대들이 다 그 태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이 세대는 저축 세대예요 또. 그렇죠. 돈을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죽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어마어마한 토건 사업을 일으킵니다. 90년 초부터 2001년 고이즈미 정부 출범해서 개혁할 때까지 구조개혁할 때까지 10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이제 132조엔 그 당시로 치면은 일본 GDP의 거의 한 70% 거의 GDP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토건사업 부양을 합니다. 거의 통행료 그 하루에 차 한 대나 두 대 다닐 수 있는 한 10km짜리 다리를 뭐 이렇게 만든가 하면은 토끼가 다니는 도로를 만들고. 이거 일본 얘기죠. 근데 저는 자꾸 왜 우리나라야. 이거 이상하다. 이런 데자뷰가 왜. 그때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네. 경제학 하다 보면 케인지안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이렇게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경기 부양할 때 그냥 땅 파가지고 다시 묻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이런 말을 해요. 네. 엉터리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그런 식의 그런 느낌의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쏟아부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이제 자산 시장의 부동산과 주가 거품은 이제 꺼졌기 때문에 이제 부실 채권이 폭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그 부실 구조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부실화된 기업들을 빨리 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은행들 그 부실 채권 물린 은행들 빨리 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잉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막 닛산 자동차 같은 것들이 망했어요. 르노한테 그때 팔렸어요. 그때 팔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과잉 투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망해요. 그걸 막 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안 망한 것처럼 막 질질질 끌고 오다 보니까 안으로 이제 썩을 대로 썩고 빚이 막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가 쌓여버린 거예요.
90년대 말에 한국 외환위기 겪었죠. 네. 일본도 그때 막 일본 은행들이 막 망해요. 그때 이제 막다가 못 막으니까 망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망해버려요. 그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기업들을 망하게 내버려 뒀나요? 우리나라처럼 국민 세금 혈세 투입해가지고 인공호흡기 달지 않고요? 하죠. 계속했죠. 그때 한몫 잡았던 사람이 손정희 씨입니다. 그때 일본 채권신용은행이라고 있는데 그게 네. 파산을 했어요. 거의 국책은행에 가까운 은행인데 그걸 거의 거저 얻은 거죠. 거저 얻어가지고 그 당시로 그거 다시 되팔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면 1,000억 엔인가 시세 차익을 냈어요. 우리 돈 1조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세 차익을 낸 겁니다. 그 와중에 또 돈을 버시는 분들은 버시네요. 네. 예. 근데 어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정부의 빚이 폭증을 합니다. 근데 일본 정부 빚은 80년대 나카소네 시대부터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빚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80년대 말에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이제 다케시다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를 했을 때 88년인데 그때 소비세를 좀 도입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소비세를 3%를 도입을 합니다. 그게 도입한 게 뭐냐면은 이 70년대 때 이 다나카라는 사람이 그 일본 국민들의 이제 복지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빚만 늘어나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재정이 악화되니까 그걸 이제 보존을 하려고 소비세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처음에는 10%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워낙 반발이 거세가지고 3%로 하고 그 다음에 94년에 이제 5% 올리고 6년에는 다시 8% 10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리기로 했는데 3% 하고 나서 안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올린 데다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적자들이 막 폭증을 한 일본 정부가 뭐 토건 사업한다고 적자를 막 찍어내고 그다음에 부실 기업들 구제한다라고 뒤로 막 돈 쏟아부어주고 막 일 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해버린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90년대 96년 7년에 총리가 됐는데 안 되니까 이거 또 이제 재정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한다. 빚이 너무 많아서 망한다. 그래서 소비세를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를 그때 5%로 올린다라고 선거 공약을 냈다가 져버렸어요. 네. 져버리고 경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때 다시 그냥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경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굉장한 그 아픈 상처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일본 그 정치권이나 일본 사람들한테는 소비세 인상을 했던 것이 의외로 일본 경제에 상당히 충격을 주는구나. 라고.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고이즈미 정부가 이제 구조 개혁한다고 은행들 이제 부실 은행들 다 정리하고 기업들 부실 기업들 정리하고 막 이렇게 했죠.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하여튼 그 정리를 했는데 고이즈미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화 환율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엔화가 그 일본 경제가 거품이 꺼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혼란에 빠지는 와중에도 달러당 70엔대까지 엔화가 막 급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버틴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본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정말로 그 경쟁력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한국의 그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90년대에도 달러당 거의 막 70엔대, 80엔대 이렇게 바닥을 기었어요. 일본 기업 경제가 어려운데 거품이 꺼져가지고. 근데 고이즈미가 이제 정권 이렇게 잡아서 할 때 그 엔화 환율을 달러당 120에서 130원으로 끌어올려 놨습니다.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좀 힘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중국 특수와 이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이제 부동산 거품, 투기 호황이 이제 힘입어 가지고 일본 경제가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2001년에 일본 은행이 세계에서 최초의 정책을 합니다. 2001년에.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지금 말하는 양적 통화 확대책입니다. 2001년에
일본 은행이 금리를 완전히 0%로 내리고 네. 그다음에 이른바 양쪽 통화 확대책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걸 해서 일본 국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주식을 사들입니다. 2001년에. 네네. 그때부터 이렇게 기업 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통화 확대책을 미국이 먼저 했다가 아니고 일본이 벌써 10년 전에 한 겁니다. 아, 그거를 FRB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버냉키 회장이 네. 그걸 연구를 했죠. 근데 비판을 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얘기에 빠져들어가면서 그 어렴풋이 그 당시 상황들이요. 네. 예. 그때 얼핏 들었던 뉴스 내용이라든지 저는 뭐 따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 크로스 시키면서 네. 그러나 우리가 참 옆 나라 일본의 경제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배웠어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갔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들고요. 예,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일본 경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나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는 다음 주 목요일 7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